아내를 살해한 것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죠. 그런데 이 해당 사건이 관련 재판이 열린 법정이 눈물바다가 됐다는데 왜 그럴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피고인 A씨의 나이는 67세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요. 항소심 재판 중에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자녀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재판장이 이제 처음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는 뭘 물어봤냐면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생년월일, 주소를 묻게 됩니다. 원래 그걸 물어봐요? 네. A씨에게 주소를 묻자 이 A씨는 답을 하지 못합니다. 멍한 표정으로 밖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피고인이라고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네. 생년월일을 물어보니까 본인의 생년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월일도 간신히 대답을 하는데요. 네. 이 모습을 본 두 자녀는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왜냐하면 네. 피고인이 여기에 내가 왜 와 있는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고 네. 본인이 아내를 숨지게 한 사실조차 기억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 피고인한테 박성배 변호사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저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피고인과 아내는 결혼 41년 차 60대 부부인데 이 피고인, 그러니까 남편이 2013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자주 피해망상에 시달리는데 2014년부터 치매 치료를 시작했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갑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내 물건을 자꾸 훔쳐간다고 겉옷과 양말을 신고 잠에 듭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부터는 아내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도 마루 장판 밑에 돈을 숨겨뒀는데 아내가 훔쳐갔다는 이유로 훔쳐간 것 같다는 본인의 망상이죠. 그리고 낡아서 1년 전에 버린 옷을 갑자기 찾으면서 없어지니까 이것도 아내가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아내 폭행으로 경찰 신고 접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당시 해당 법정에는 김기혁 아나운서 이 피고인 재판을 아내를 숨지게 한 살해해서 숨지게 한 이 남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법정에 나왔다면서 그럼 아버지에서 우리 아버지를 처벌해 주세요. 혹시 이랬나요? 아닙니다. 이 자녀들은 아까 그 사파에서도 보셨듯이 흐느끼면서 울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밝힌 아버지의 상태를 저렇게 법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매로 인해서 있었던 사연들을 소개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하방에 살고 계셨는데 지난해 2018년 그러니까 폭우 때 이제 물이 넘쳐서 집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물이 거의 뭐 머리까지 이제 차오를 상황까지도 왔는데 피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위험한 상황인 거를 이제 인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간신히 구조는 됐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상태가 이렇다. 그리고 커피를 드시고 나서도 뒤돌아서서 다시 커피를 보면은 커피 한 잔만 다오. 아이고. 라고 할 정도로 기억력이 많이 상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상태가 지금 재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 재판을 이어갈 상태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좀 아버지에 대한 그 감정을 내비치면서 오히려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했군요. 근데 흐느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이게 참 범죄, 죄는 나쁜데 이게 지금 뭘까 사연이 좀 dak하네요, 이 집안이. 네. 이분이 아마 치매가 이제 굉장히 극심해진 것 같은데요. 급기야 이제 일을 저지르는 거죠. 2018년 11월 7일입니다. 네. 그때 이분들이 살고 있는 데서 약 5분 거리에 아들 집이 있나. 그래요? 거기에 이제 이 사망한 아내가 그 당시 아내가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거기에 이 남성이 들이닥친 남편이요? 겁니다. 네, 남편이. 근데 이제 사실은 자신이 밖에 나가면 자기 집도 못 찾는 사람이 어떤 경위로 거기 왔는지 모르지만 5분 거리에 있는 아들 집에 들어온 거죠. 거기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이제 아내가 어떻게 왔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에 이미 흉기를 소지하고 세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 건으로 이제 구속이 돼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겁니다. 네, 이 재판을 당연히 재판 가는 거예요. 저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니까요. 그런데 재판부의 1심 판단은 뭐였습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저희가 이 사연을 처음에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는 항소심이었고요. 그러니까 1심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이제 공주치료감호소로부터 치료감호로 증상 호전이 어렵다는 그 회신을 받고 지난 4월에 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1심에서는. 그러니까 현재 이 남성이 그러니까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자녀들이 면회를 가면은 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너희 엄마 어디 갔니? 세상에. 예, 나는 왜 도대체 여기 있는 거니? 예,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좀 증상이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면 이게 왜 항소심에 가게 된 배경,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항소를 제기한 거예요? 가족들이 항소를 결심하고 항소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근데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심서 사실 살인죄 형량이 5년이 나왔다는 건 양형이 무거운 건 아니거든요. 감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했던 것은 양형이 그러니까 많다 적다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사유로 항소를 기재를 하긴 했지만 이런 사람이 이런 치매 상태에 있는 환자가 이런 재판을 받는 것이 이해도 하시지 못할 뿐더러 기억도 하지는 못하는 분들에게 재판을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고민해달라라는 취지에서 항소를 제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1심 과정에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감호로는 호전이 어렵다라는 회신까지 받은 상황이라고 하니 중증이라는 거잖아요. 네,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런 특수성을 다시 고려해서 항소심 판단을 내려달라라는 게 지금 가족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까지 가게 됐고 항소심 재판이 이제 열리게 돼요. 그런데 그 법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김기혁 아나운서 아들에게 탄원서를 직접 읽게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탄원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치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치매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 사건을 미리 막지 못한 죄책감과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상실감이 크다라고 적혀 있었고요. 네. 여기에 이어서 치매가 사회악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아달라. 선의적 판결로 치매로 고통받는 피고인의 유가족을 위한 사회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알려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이 네. 아들의 탄원서 내용이 좀 일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고 좀 가슴이 좀 아프네요. 사실은 치매가 결국 사회학하고 연결되고 동일시되는 거는 맞지 않죠. 명백히 치매는 지병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치매의 특성이 뭡니까? 자신이 한 일,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뭘 하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종의 그런 증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저는 이 아들의 탄원서를 보면서 좀 어떤 뭉클한 그런 느낌 들고요. 네. 사회적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소심 재판 도중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법정에는 아들과 딸, 자녀가 직접 재판을 지금 방청하려 왔어요. 그 법정에. 그런데 그 딸은 재판 도중에 흐느꼈대. 뭐라고 하면서 흐느꼈냐면 지금 저희 아버지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라면서 흐느꼈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들이 사랑했던 어머니를 숨지게 한, 살해한 아버지인데도 이 어쩔 수 없는 이 자녀들은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라고 흐느끼고입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뭐였을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매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석방되는 것도 우리 사회의 큰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녀들도 이를 감당하지 맞아요. 못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도 피고인에게도 의미는 없다. 그럼 치료 법원을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 시범적으로 치료, 그러니까 자녀들이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오면 입원 치료를 조건으로 석방해 주겠다. 그리고 치료를 한번 해보자. 재판보다는 구속하는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치료를 먼저 해보자. 이런 조건으로 이제 보석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증금을 보통은 받는데 보석 보증금을 보증금 대신 자녀들이 출석에 대한 보증서, 그러니까 인증서를 써주면 보석을 허가하겠다라고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뉴스파이터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습니다만 지금 치료법원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개념입니까, 이게? 치료법원이란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구금 대신 치료를 제공하는 법원이라는 의미인데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미 비슷한 제도로 치료감호제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치료감호제도하고는 다소 다릅니다. 그래요? 치료감호는 치료감호소에 구금시켜놓고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치료법원은 공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서 피고인에게 일정한 과제를 부여합니다. 치료를 잘 받고 오라는 과제를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제를 잘 수행하면 형사소출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나라는 2013년에 논의가 되다가 경론 끝에 논란이 유보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치료법원 제도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진 않았지만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치료법원처럼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바로 직권보석 제도를 이용한 거죠. 재판부는 보석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보석을 해줄 테니 충분한 치료를 받아오면 상황에 따라서 형선고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기준을 밝힌 겁니다. 이번 조건 하에 직권보석 고려한다. 판결의 의미가 좀 있습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그럼요. 시범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아직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그 확립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과거의 법원은 처벌 아니면 감형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사회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사법부에서는 이제 해결을 할 수 없다.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도 보호하고 이 가족들의 억울함이나 지금 상황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중재자적인 역할을 법원에서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보석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이런 조건을 부과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우리 사회의 위험성을 제거하려는 법원의 노력과 고민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 치매 환자를 겪어보셨거나 가족 중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 재판이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재판부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를 아마 실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원의 고민들은 우리 사회에 또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원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사실 행정적으로 더 살펴볼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 앞으로 이런 선례가 제대로 잡히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입니다. 김복준 의원님, 사실 뉴스파이터에서도 기회 날 때마다 이제 강조했던 게 물론 사법부가 이 공정하게 이 엄격하게 이 법의 잣대를 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강조하잖아요. 네, 저는 지금 그 치료법원 그 얘기하시는데 최 변호사님도 손 변호사님 다 얘기하시는 거 충분히 아마 납득들 됐을 것 같고요. 법원에서 이런 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뒷받침해주고 동조가 돼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경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공격성 치매 환자예요. 그렇다면 이런 그 공격 성향을 가진 그 치매 환자를 일반 병원에서 잘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아마 이 사건의 아드님이나 이 그 가족들도 이분을 아마 그 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 많거든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 제도적 장치가 그 법원의 판결과 더불어서 좀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죄는 밉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눈물을 보이는 판결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